제네시스 G90 2023년형 새로 나온 G90은 어떤 자동차냐? 무려 415마력을 내는 자동차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있습니다. 가변 댐퍼 있어요. 레벨 3 자율주행 HDP 없습니다. 아이씨, 이거 왜 안 들어갔어?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차의 끝판왕입니다. 제네시스 G90. 현대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정말 최고의 자동차로 만들어낸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이 제네시스 G90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슈퍼차저를 넣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 컬러가 예사롭지 않아요. 돈 좀 있으신 분이 사시는 차 같아요. 일단 흰색이 그냥 흰색이 아닙니다. 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런 캐릭터 라인 같은 게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관에서 제네시스 G90만의 특징,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해서 작은 렌즈들이 이렇게 쭉 자리 잡은 여러 개의 램프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이렇게 헤드램프의 광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기도 하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DRL입니다. 이게 사실 DRL로 사용될 걸로 생각되잖아요. 아니에요. 오토로 바꾸고 나면 꺼집니다. 미등 정도 켜면 이렇게 나오고 오토는 이렇게 됩니다. 굳이 램프를 끌 이유가 있나? 이렇게 또 하나의 스텔스 차량이 나오는 건가요? DRL을 좀 과감하게 좀 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는 DRL을 너무 아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쪽에 있는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로 항상 꺼져 있습니다. 이거 왜 꺼져 있어? 낮 시간에도 좀 켜져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줄 램프가 켜져 있을 때하고 이 차의 이미지가 사뭇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언락을 하면 이야, 다이내믹 웰컴 램프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혹시 알고 계세요? 길 가는 제네시스 G90 수없이 봤지만 이런 식으로 램프가 켜지는 거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만큼 이거 웰컴 램프가 작동되는 빈도가 너무 작습니다. 잠금을 했을 때도 램프 들어와야죠. 신호 대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켜줘도 되죠. 차가 서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램프가 켜져도 됩니다. 이렇게 비싼 램프를 넣어놓고서 이렇게만 사용한다는 건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예쁜 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평소에는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크기에 비해서 램프가 작으니까 묘하다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형 제네시스는 휠이 바뀌었습니다. 휠 디자인 예쁜데요. 지금 휠이 무려 21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 이 차의 디자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주 멋진 휠을 갖고 있네요. 미쉐린에서 나온 프라이머시 투어 AS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계절 타이어를 끼우고 있어서 겨울에는 타이어를 윈터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계절이라기에는 너무 3계절 타이어거든요. 여름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 여름용으로 사용할 거면 서머 타이어를 끼우는 게 좀 더 차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트렁크도 살짝 볼까요? 트렁크 공간 넉넉합니다. 프리미엄 자동차로 가면 갈수록 트렁크 공간이 좀 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네시스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회사들이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골프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삼각대 고정 장치도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문 닫히는 것도 고급스러워. 판팅 라인 있는 거 요건 상당히 거슬린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쪽은 플라스틱이고 이쪽은 철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요 중간에 이런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G80은 이걸 영리하게 뒤쪽에 이렇게 크롬 라인을 길게 써서 가려놓고 있는데 G90은 그런 정도로 가려놓진 않고 있어요. 이번 G90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은 엔진입니다. 시동이 걸려 있었네요. 걸려 있는지 몰랐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3.5L 터보 GDI를 갖고 있고요.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차저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배기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라든지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라든지 엔진에 힘을 더 밀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슈퍼차저라고 해요. 터보가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터보차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기 모터가 돌면서 거기다가 공기를 더 밀어준다는 얘기죠. 출발할 때나 이럴 때 가속력을 더 강조해 줄 수 있고요. 기존에 비해서 출력이 무려 35마력이 증가했습니다. 대단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순간에 터보압을 그만큼 더 밀어준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 서스펜션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서스펜션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WC-본으로, WC-본이 뭔지는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스펜션 마운트는 또 알루미늄 주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덮개가 있어서 가변 댐퍼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승차감과 운동 성능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네시스 키가 최근 그랜저 키보단 훨씬 더 예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버튼이 전부 다 옆으로 옮겨가서 면은 이렇게 넓은데 실제로 사용되는 면이 전혀 없고, 이렇게 작은 버튼만 사용할 거면은 왜 키가 이렇게 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차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이니까 현대의 모든 기술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격 시동이죠. 원격 시동을 거는 방법, 여기 홀드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원격 시동이 안 걸리고요. 희한하게 잠금을 누르고 원격 시동을 눌러야 돼요. 여기 눌렀다가 여기 눌렀다 해야 되는데 이게 쉽나? 전진 약간 느리죠? 네, 어쨌든 됩니다. 간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주면 좋을 텐데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갑니다. 왜 가다 말죠? 다시 한번 갑니다. 앞차를 박아줘. 계속 가죠. 오, 핸들 꺾는 거 봐. 만약에 뒤로 가면 핸들 안 꺾겠죠? 지금 현대 못 믿는 거예요. 현대 이 정도 합니다. 아니, 우리 현대 기죽이고 그래. 기본적인 용도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나서 주차장에서 차를 집어넣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냐면, 코리안 스타일이면 이 정도 돼줘야 돼. 네, 되네요. 아, 좋아요. 다시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갈 때 나를 치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주인님은 칠 수 없죠? 라면서 피합니다. 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 피해서 너 어디 가니? 그리 가는 거야? 첨단 기능 두 번째는 자동 주차 기능인데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게 코리안 자동차의 위험이다 이거죠. 옆에 차도 잘 된 게 아니라서 이게 정확하게 되기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된 거는 이 차가 지금 주차선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가야 되잖아요. 좀 더 갑니다. 아, 잘 생각해보니까 거기보다 옆에가 조금 더 넓다고 생각했나봐요. 아니, 흰색 선 가운데다 딱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차를 하면 보배드림 같은 데 올라옵니다. G90 오너의 인성 논란, G90 테러했습니다, 이런 거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런 기능이 있다. 이 차에는 자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닫아줘요. 좋지 않습니까? 열 때는 쭉 열리는 건 아니고 잡아당기면 포트리스로 잡아당기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닫을 때는 전동입니다. 훌륭하죠. 근데 이 자동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자동문이 있었어요. 벤츠 엠블럼을 달고 있는 차는 지금도 거의 없지만 BMW에도 자동문이 있는 차가 없었고, 근데 지금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문을 무지하게 씁니다. BMW도 i7이라는 자동차가 이제 자동문을 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문이 고급차의 상징이 될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응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당기는 것에 맞춰서 열리도록 하고 있는데 i7 같은 자동차들은 자동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럼 펼쳐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눌러서 쭉 밀어서 이렇게 열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의 버튼으로 여는 것과 닫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열어줘. 아니, 버튼 누르면 닫히는 것밖에 안 돼. 여기서 더 열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를 거 아니에요. 눌렀을 때 닫혀버립니다. 더 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동을 가져오거든요. 여는 버튼과 닫는 버튼을 확실히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얘가 확실하게 열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볼라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차 문이 열리다가 볼라드를 쳤다. 그래서 차가 찌그러지거나 볼라드가 찌그러진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그 문제예요. BMW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센서를 주르륵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볼라드가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한 것을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센서가 인식하는 장치가 없는 거죠. 문을 열다가 어딘가 부딪히면 실내 승객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첨단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보통은 자동차의 이 부분에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스프링이 없죠. 무슨 통이 하나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네시스 G90 밖에 없죠.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고요. 이렇게 누르면 내려갑니다.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프로드를 가야 되거나 도로가 평탄치 않은 곳을 가야 되는 경우에는 높여서 갈 수 있는 거죠. 바닥을 긁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게 느껴집니다. 실내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요, 깔끔의 극치란 생각이 듭니다. 와, 이게 이렇게까지 깔끔한 자동차가 흔치 않은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화려함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네시스 G80 정도는 깔끔한 자동차의 형태가 딱 맞죠. 근데 이 차 정도 되면 깔끔해서 그쳐서는 안 되고 화려해서
다른 어떤 차하고도 다른 실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소재는 더 좋은데 디자인상으로는 G80보다 더 고급 차인지 G80하고 같은 레벨의 차인지 아마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재감은 정말 대단히 좋은 느낌이 드네요. 정말 야들야들한 이런 나파 가죽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푹신하고 좋은 느낌이 드네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죠. 무드 큐레이터가 작동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래픽, 램프, 앰비언트 라이트, 선쉐이드까지 하나의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뱅앤올ufsen의 액티브 렌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품을 이용해서 트위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움직여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굉장히 싱그러운 향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방향제 키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안에 방향제가 어떤 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도 읽어드릴 수 있고, 버튼을 눌러서 그 방향제가 얼마나 열리게끔 하는지 이렇게 만들어낸 아주 좋은 방향제 키트입니다. 이전에 7 시리즈 같은 경우 방향제 팩이 있다가 이번 7 시리즈에서 빠졌거든요. S클래스도 이번에 방향제 팩이 여전히 들어있는 거 보면 방향제 팩을 어쨌든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드는 지금 4개의 모드가 있어서 딜라이트를 해볼까요? 방향제 향이 바뀝니다. 음악도 바뀌고 그래픽도 바뀌고 한꺼번에 바뀌는데, 무드라는 거는 사실 그냥 분위기잖아요. 멜로디가 아니라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음악을 튼 거잖아. 멜로디다 보니까 금방 지겨워질 텐데 너무 강한 그런 사운드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픽도 그렇습니다. 뻔한 그래픽을 지금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추상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이런 정도라면 괜찮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들어도 크게 질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차에는 여러 기능들, 여러 악기들을 지휘자가 돼서 하나의 분위기를 위해서 라이팅 시스템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지휘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할 만합니다.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여친 꼬시기 모드, 에로틱 모드 좋지 않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섹시한 음악이 촥, 마사지 갑자기 두두두두두. 일단 마사지가 나와서 말인데요, 유럽 자동차들 보면 등까지 마사지 해주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이 차는 엉덩이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제대로 안마해주는 안마의자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 하나 장점은 마사지를 할 때 날카로워요. 막대 같은 걸로 허리를 콕콕 찔러주는 것 같은, 지압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렇게 꾹꾹 눌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마사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 와 좋네요. 이게 지금 4인승 시트예요. 5인승 시트만 돼도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한 사람 더 앉을 수 있잖아요. 5명이 앉을 수 있는데도 굳이 못 앉게 만들었어. 그거 자체가 얼마나 럭셔리합니까? 5명이 탈 수 있지만 난 안 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이 4인승 시트고요. 하나로 쭉 이어진 이런 가운데 센터 터널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더라도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잘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인승이 그만큼 레어한 거고, 그만큼 돈이 많아야지만 4인승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라면 선택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번 G90이 5인승 시트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센터 암레스트가 뒤로 숨었다가 제대로 딱 나왔을 때 이게 마치 4인승 시트처럼 보여지게 되게 디자인을 잘했기 때문에 저라면 5인승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쨌든 4인승이 진정한 멋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면요, 시트 뒤로 이만큼 젖혀져. 오 세상에, 이거는 거의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더 많이 누워지고요, BMW보다 더 많이 누워집니다. 야, 어깨 최고 수준으로 누워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레스트 기능이 있죠. 발이 꼈어요. 살려줘. 다시 원상복구 좀 해줘. 아 세상에, 발이 꼈으면 센서 같은 거 없습니까? 무섭다. 이렇게 작동이 되네요. 레그 서포트까지 잘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다 댄 상태에서 발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올라와요. 발 마사지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레스트는 알겠는데 AV? AV가 뭐지? 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잠깐만, AV 왜 이래 갑자기 왜? 이거 어르신들 괜찮을까? AV라는 것은 오디오 비디오라는 기능인데요. 잠깐만, 내 신발. 자, 그래서 여기서 비디오를 볼 수 있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틱톡 같은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라고는 DMB. 누가 이걸 보겠어요? 당연히 OTT여야지. 이게 뭐야? 디스플레이에다가 HDMI를 꽂을 수 있게끔 해놓거든요. 크롬캐스트라든지 애플 TV에 붙인다거나 해서 OTT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얘는 꽂을 수도 없습니다. OTT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안 만들어 놨습니다. 오로지 DMB. 지금 제네시스 G90의 뒷좌석을 봐도 현대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품질 수준은 지금 대단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마감의 질이라든지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부분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영상을 아예 못 보게 만들어 놓고 DMB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IT적인 부분은 다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패드가 한 10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이렇게 작은 디스플레이를 붙여준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죠. 이게 지금 고급차의 뒤에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 IT 전문가가 현대를 좀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선진 자동차 회사들하고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3D 사운드 시스템을 위한 스피커가 천장에도 매달려 있어요. 벤츠 S클래스 부메스터 3D 사운드 시스템을 달았을 때 여기 스피커가 들어오죠. 이거 아주 고급스러운 3D 사운드 시스템인데 가운데에 스피커가 있는 것 자체가 야, 이거 보통 차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게끔 해줍니다. 약간 개방감을 포기하고 스피커를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고급차라면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냉장고. 아닙니다. 그냥 수납 공간이에요. 아니 냉장고 옵션을 이제 넣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 물론 뭐 나중에 뭐 애프터마켓에서 더 붙이면 되겠죠. 네, 옵션은 없고요. 화면은 왜 자꾸 꺼지는지 모르겠어요. 아깝나 나와 있는 게 그 다음에 화면을 또 문질러야 돼.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터리 아까워서? 아 배터리 오래 쓸 수 있게? 아니 이게 터치가 이렇게 있으면 터치 쓰지 이걸 다이얼 돌려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걸 돌리고 있냐고요? 다이얼 없애야 되죠. 이게 굉장히 구닥다리 느낌을 확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터치가 있는데 왜 굳이? 차라리 디스플레이가 더 크든가. 조금 답답하네요. 일단은 출발할 때 D 모드로 돌려야 되겠죠? 잠깐만. 이게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물론 만져보면 달라. 구별하려면 구별할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번씩 헷갈립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꼭 헷갈리는 형태로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G80도 헷갈리고 제네시스 시리즈들이 여기 많이 헷갈립니다. 이렇게 험로를 가고 있고요. 약간 차체를 높여 놨는데 조금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네요. 험로에는 반드시 이걸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버튼으로 굳이 눌러줘야 돼요. 아주 숨겨놨죠. ESC 오프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그런 면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눌렀을 때 컴포트 모드가 지금 서스펜션을 늘려주지 않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을 좀 적극적으로 올려서 승차감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마이 모드로 들어가려면 커스텀을 눌러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AWD, 파워트레인, 컴포트 이렇게 돼 있는데 서스펜션은 컴포트 스포츠만 있고 높이 조절이 없습니다. 마이 드라이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일 땐 낮음과 보통이 되는데 에코나 컴포트일 때는 높음과 보통이 됩니다. 두 가지로 다르게 돼서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돼 있으면서 두 개를 조합해서 높음으로 가야 되는데 드라이브 모드부터 바꾸고 높이를 높여야지 높아진다는 게 좀 이상하죠. 이럴 거면은 드라이브 모드에 이 높이 조절을 붙여줬어야죠. 스포츠를 누르면 자동으로 높이가 낮아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죠. 좀 아쉬운 지점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굉장히 특이한 게 하늘에서 막 이렇게 열기가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괜찮은데? 멋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픽이 조금 더 과감하게 다른 형태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바뀌긴 하지만 색깔 빼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조금 더 새롭게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BMW라든지 메르세데스라든지 이런 차들을 비교했을 때 그래픽의 감각이 많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막혀있어. 네, 이렇게 막힌 길에서 되돌아 나갈 때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있어서 돌아 나가는 느낌이 그나마 좀 낫네요. 이 차가 이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 돌 수가 있네요. 이 정도 길이의 차는 후륜 조향이 꼭 필요하다. 이 차는 슈퍼차저를 갖고 있어서 415마력을 냅니다. 옵션입니다. 기존에는 롱휠 베이스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일반 모델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옵션 가격은 무려 600만원입니다. 슈퍼차저는 일단 35마력 올라가는 거거든요. 60만원이면은 내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600만원은 좀 415마력이라고 했잖아요. 나가는 느낌은 충분합니다. 굉장히 호쾌하고 스포츠카 같이 나가고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아닌데 이 정도면 근데 RPM이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는 게 조금 느껴지네요. 고급 자동차들 보면 V8의 사운드가 있잖아요. 구시대의 사운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고급차의 상징같이 느껴졌는데 이 차는 V6다 보니까 그 느낌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최고급의 자동차는 모든 걸 다 갖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G90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소나타가 내 차가 더 빨라 하면서 쫙 가버리면 1억 3천짜리 차를 탔는데 3천만 원짜리 차한테 지금 내가 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고급차는 럭셔리한
정숙한 대로 최고, 정숙한 거대로 최고, 달리는 느낌도 최고로 좋아야 돼요. 달리는 느낌은 그다지 필요 없지 않으세요? 돈이 무제한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겠죠. 잘 달리는 차를 줘,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 차는 지금 3.5L에서 그쳤지만 출력이 조금 더 높은 차가 있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 500마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기 모터도 조금 더 강한 게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3.5L 터보에다 하이브리드를 달아서 500마력은 넘어줬어야죠. 그래야지 S클래스보다도 뛰어나고 7시리즈보다 뛰어난 그런 자동차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오디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일단 오디오 성능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요건 것 같아요. 베어소닉이 되게 좋아요. 내가 원하는 음질이 어떤 건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뱅앤올uf슨이 갖고 있는 베어소닉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금 답답했죠? 역시 이 사운드를 조작으로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경쾌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기능을 메르세데스도 잘 해놓고 있는데요. 두 개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네가 더 좋은 소리가 어떤 거니 하면서 선택하게끔 해주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쟁 모델들 다 이런 식의 기능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 안내, 김한용의 모카.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업데이트까지 탁 이렇게 훌륭한 내비게이션이네요. 야, 길을 잘 못 알아볼 것 같은데. 길은 알아보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픽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래적인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온 3D 증강현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목적지를 잘 갈 수 있을까? 특이하긴 한데요, 차선은 잘 보여야 될 거잖아. 아무리 네온이라 그래도. 희한하네. 자,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을 시켰고요. HDA라고 해서 알아서 차선 가운데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작동됐고요. 가운데를 왜 안 가지? 살짝 불안한 느낌을 느꼈다면 그건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 거겠죠.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지금 페달 하나도 안 밟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핸들도 살짝 이렇게 손만 얹어 놓고 있습니다. 손을 떼면 손을 뗐는데도 계속 가네? 잠깐, 차선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아닌데 차로를 자꾸 잃어버리는 게 아주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네요. HDA는 차로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테슬라처럼 정말 완벽하게 해주진 못하고 있고요. 운전자가 계속 개입하게끔 하고 있는데, BMW라든지 볼보라든지 테슬라 이런 브랜드들이 티어 1에 있다면 이 차는 티어 1.5? 약간 부족한데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어요. 속도 카메라가 나오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줬다가 카메라 지나면 자동으로 속도를 높여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편하거든요. 그런 기능은 수입차에는 없어요. 나름대로 좋다. 핸들 센서가 있는데도 손을 뗐을 때 꽤 오랫동안 이렇게 버텨주는 걸 볼 수 있네요. 핸들을 잡고 있는데 잡으세요 라는 멘트가 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편함이 줄었네요. 이게 좋은데요. G90이면 약간 몰랑몰랑한 승차감이 나올 것 같죠? S클래스 7시리즈라든지 그런 승차감이 아니고 고급스러운 G80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무게감이 약간 차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좀 더 물침대 같아도 되는데 조금 탄력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놔서 예전 독일차를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독일차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졌거든요. 한 템포 늦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쉬움도 있습니다. 승차감이 좀 통통해. i7에 비하면 조금. i7. 아니 7시리즈랑 비교하면 어떡해요. 4천만 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걸 살 거냐? BMW 7시리즈 살 거냐?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대로 7시리즈는 7시리즈대로 장점이 있고, 이거 나름대로 다 장점이 다 있는 차죠. 지금 이게 왜 이러냐면 갑자기 켜졌죠. 왜 갑자기 켜졌을까? 운전할 때 손바닥이 여기 닿아서 그래요. 터치가 됩니다. 버튼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문질러지는 거지. 약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여기 터치가 들어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벤츠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터치가 두 개가 돼 있고, 오른쪽에는 터치로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있는 기능을 작동하고 왼쪽은 계기판에 있는 기능들을 작동시켜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터치로 사방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 있는 터치는 지금 그런 터치가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했을 때 뒷노래가 나오고 왼쪽으로 했을 때 앞노래가 나오는 이런 단순한 장치입니다. 이런 단순한 장치인데 이걸 굳이 터치로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
차가 부르르 떠네. 이렇게 떨립니다, 차가. 엔진 시동 걸릴 때 느낌이 조금 이상했던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들은 자동차가 시동이 걸릴 때 그 시동 걸리는 부분을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해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있어서 이 모터가 처음에 시동 걸 때 굉장히 부드럽게 걸리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에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전기 모터를 이용한 슈퍼차저가 달려있다는 뜻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시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드럽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부릉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고급차의 이런 시동 느낌? 아, 이거 좀 생소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모든 자동차들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는 아직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국내에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수출 모델에 넣어요. 산타페, 투싼이라든지 이런 차를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넣고서 국내용 버전에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안 넣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인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동 걸 때 그렇게 부드럽게 걸리지 않는 아쉬움이 있네요. HDA를 여러 가지로 사용해 봤는데요. HDP가 이번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나온 걸 보니까 HDP가 안 나왔어요. 상용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언제 될지는 미정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내놨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일단 미루는데 언제 될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 와중에 EV9은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내놓는다고 했죠. 레벨 3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작동되는 순간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레벨 3라고 하죠. 운전자가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 레벨 3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EV9에서는 묘한 얘기를 합니다. 운전자가 앞을 보고만 있으면 레벨 3야. 그게 왜 레벨 3죠? 레벨 2죠. 레벨 2.5라고 치자. 어쨌든 레벨 3는 아니죠. 운전자가 정말 책임지지 않아도 차가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구간이 짧게라도 있어야죠. 레벨 3 정의가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EV9이 먼저 내놓고 욕을 먹으면 그때 내놓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살짝 느껴집니다. 그래서 HDP는 이번에 아쉽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기술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 소재를 묻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기술력 정도는 아마 이미 충분히 갖췄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90을 시승해 봤는데요.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명실상부 최고의 자동차라고 말하는데 손색이 없겠죠. 확실히 아쉬운 점은 없진 않았지만 기능적인 면이나 럭셔리한 부분이나 성능까지도 해외 프리미엄 자동차에 비교했을 때 손색 없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치인이라든지 대기업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고급차를 사더라도 수입차를 살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더라도 이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자동차가 충분히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